올림픽이 흑자냐 적자냐 이 계산을 못해요. 그 누구도 올림픽 개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IOC와 개최도시 둘 다 모두 비용을 추적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당황할 일만 더 늘어날 뿐이니까. 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파리올림픽 앞두고 올림픽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파리올림픽 정확한 개막식은 언제예요?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으로 7월 26일 저녁 7시 30분, 우리 시각으로 하면 7월 27일 새벽 2시 30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260여 개 국가에서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45개 종목에서 오는 8월 11일까지 17일간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를 펼칠 예정인데요. 네. 참고로 이번 파리올림픽은 1924년 제8회 파리 하계올림픽이 개막된 이후에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열리는 하계올림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선수단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부터는 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뭐요? 우리 선수단 규모가 너무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올림픽 본선 티켓을 거머쥔 종목들이 많이 줄었어요. 또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스포츠 같은 경우는 과도기에 있다라고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과거처럼 그 엘리트 스포츠보다는 이제는 생활체육 쪽으로 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올림픽 메달에 소위 이제 목숨 거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점점점 우리 스포츠계도 선진국형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 선수단의 규모가 줄고 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대한체육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메달수. 금메달 개수가 지금 5개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래 올림픽 정신이 아마추어리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림픽 들리는 정신이 건데 아마추어리즘인데 지금은 아마추어리즘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과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이 잘 접목돼서 진화 발전을 잘 해왔고 제가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축구 선수 중에 하나인 인자기 같은 경우도 네네. 원래 직업이 회계사였잖아요.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이 지금 그 아마추어리즘 얘기를 하시니까 예. 올림픽 그 쿠베르탱 남작이 처음 올림픽을 구성해서 근대 올림픽이 처음 태동했을 때 앞서 뭐 얘기했던 100년 전에 1924년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림픽은 아마추어리즘으로 포장된 엘리트들만의 체육대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트들이 주로 즐기는 스포츠들이 올림픽 종목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뭐 달리기 육상 종목도 마찬가지고 또 요트라든지 조정 같은 그 해상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는데 해양 스포츠도 많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이렇죠. 엘리트들이 주요 선수로 출전하다 보니까 노를 잘 젓는 뱃사공 출신들은 출전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노를 잘 저으니까 이 사람은 프로다. 이런 사람들은 올림픽에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달리기가 일상인 혹은 걷기가 일상인 일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또 못 나온다. 출퇴근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출전을 금지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 중심의 엘리트 중심의 대회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아마추어리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마추어리즘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1984년 LA 올림픽을 계기로 완전히 맞아요. 그때부터는 자리치를 감추게 되죠. 그때는 뭐 미국의 프로 선수들 많이 보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프로 선수들을 보게 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NBA 프로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 등장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고요. 근데 84년에 이제 아마추어리즘과 아마추어 정신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대회를 얘기하는 이건 뭐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개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올해 파리 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치솟고 있거든요.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 올 초에 벌써 입장료가 30% 증가했고 올랐고 그리고 파리 지하철 대중교통 요금은 거의 100% 올랐거든요. 2배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파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올림픽 준비 과정 그리고 올림픽 때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이때 겪게 될 교통체증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보이콧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보이콧 운동의 일환으로 센강의 그 세느강의 이제 그 수질 개선을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오줌 누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다른 올림픽과 비교해 봐야 우리가 파리 올림픽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딱 드러날 것 같은데요. 다른 올림픽과 비교해서 뭐 이걸 돈 많이 쓰는 올림픽으로 분류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지금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추정치입니다만 현재까지 쓴 비용을 보면 이번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략 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조 836억 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직전 하계 올림픽이었던 2021년에 열렸던 도쿄 올림픽. 네. 2021년에 열렸지만 2020 도쿄 올림픽이죠. 예. 네, 2020 도쿄 올림픽의 공식 개최 비용이 우리 돈으로 21조 3,440억 원이었어요. 예.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지금 12조 그리고 도쿄가 21조 네.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의 공식 개최 비용이 얼마냐면 18조 9,882억 원, 그러니까 한 19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럼 12조 원이면 적은 돈 쓴 건데요? 그렇죠. 12조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치러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번 파리 올림픽은 처음부터 개최 비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대회를 모토로 진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 대회에서 경기가 열리는 35개 경기장 중에 95%가 기존 시설과 임시 시설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의 관광 명소에서 경기가 많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 뭐 근대 오전 경기 같은 경우에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경기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예. 그런 노력 덕분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개최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올림픽이었던 리우 올림픽보다 비용이 증가한 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예. 비용이 좀 더 증가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19조에서 한 20조 원 정도가 최근에 올림픽을 개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파리의 12조 원은 굉장히 적은 개최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음 올림픽인 LA 올림픽을 제외하면 향후에 나오기 좀 힘든 적은 비용으로 치러진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LA 올림픽은 왜 제외하셨어요? LA 올림픽은 항상 특수해요. 올림픽 역사에서. 왜요? LA 올림픽을 제외한 이유는 예. 이따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LA는 1984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획기적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을 줄인 도시였고, 예. 또 LA 역시 이번 파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기장 건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사실 1984년 LA 올림픽도 새로운 경기장 건설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올림픽 개최 비용 속에는 도로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건설 비용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예. 경기장까지 가는 길을 닦는다든지, 그렇겠죠. 아니면 뭐 철도를 놓는다든지, 공항에서부터 경기장까지 혹은 공항에서부터 개최 도시까지 도로와 철도, 교통망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파리와 LA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다라는 게 정설이다 보니까 예.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올림픽 개최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IOC의 아젠다 2020 계획에 최적화된 도시라는 게 또 지난 유치 과정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예.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파리 올림픽보다 LA가 개최 비용을 좀 더 적게 쓰려고 노력할 거다. 예. 이런 예상이 들어서 저는 LA를 뺐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앞으로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네. 친환경일 텐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주셨던 세느강, 네. 이 세느강 수질 정비 사업 이거 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비용, 예. 12조, 18조, 21조 이런 돈은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개최 비용입니다. 네. 이걸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왜 감안해야 되고 왜 중요하냐면 공식 개최 비용과 교수님 같은 경제학자들이 추정하는 비공식 개최 비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도로 건설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 그리고 또 사회 간접 자본 등을 다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겠죠. 심지어 어떤 올림픽에는 이런 사회 간접 자본 비용을 포함시키고 예. 또 어떤 올림픽에는 뭐 올림픽 아니었어도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그 돈 쓸 생각이었다. 예. 예산도 잡았어요. 어차피 지불할 비용 조금 미리 당겨서 집행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비용을 빼버리거든요. 그렇겠죠.
이번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센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2조 500억 원 가까운 돈을 썼어요. 예. 우리 돈으로. 그런데 이 센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개막식도 센강 주변에서 시작하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철임 3종 경기가 열리고 오픈워터 스위밍 경기가 여기서 열리기 때문에 센강에서 열리는데 여기 수질이 나쁘면 처음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선수들이 여기서 경기를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수질 개선을 해야 됐어요. 경기를 네. 하려면. 그러니까 센강에서 경기를 하려면 수질 개선을 해야 됐고 그래서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IOC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고 또 그래도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니까 예. 이번 주 초에 파리 시장이 예전에 공약을 했거든요. 예.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면 잘했죠. 내가 수영하겠다. 거기서 센강에 들어가서 수영하겠다 예. 했는데 이번 주 수영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 돈을 그럼 수질 개선 비용을 개최 비용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놓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일 2조 먼저 500억 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추정 가능할까요?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 여기는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이 네. 올림픽 개최하는데 많은 돈을 안 쓰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 가능한 아까 말씀 주셨던 도로 구축하고 철도 놓고 공항 정비하고 이런 건 비용에서 다 빼고 올림픽 비싼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포장하려는 것 같아 보이고. 그게 맞나요? 이제 IOC와 개최 도시의 네. 의도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국민들이 내야 되는 결국 세금으로 이런 거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까지 가장 비싼 하계올림픽 그리고 가장 비싼 돈을 들여서 개최한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면 하계올림픽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꼽거든요. 네. 근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 개최 비용만 55조 2천억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하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비싼 올림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은 70조 3,750억 원이 개최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비싼 올림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70조. 그런데 와. 이 두 올림픽은 예. 도로와 철도, 공항, 호텔 등 각종 인프라 비용과 사회 간접 비용이 개최 비용으로 다 들어갔어요. 예. 거의 뭐 빠진 게 없어요. 네.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저 두 올림픽을 얘기했잖아요. 예. 두 국가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산국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올림픽의 개최 비용을 산정하는 주류 학계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서방이잖아요. 그렇죠. 공산권 물론 낙후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공산권 국가의 올림픽에 대해서는 사회 간접 자본 비용을 다 더해가서 뽑아내고 지금 뭐 파리라든지 서방의 핵심 국가들의 네. 올림픽 개최에서는 이런 걸 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보듯이 2000년대 들어와서는 올림픽 유치에 나서는 도시 대부분이 재수하거나 혹은 삼수를 합니다. 네, 한 번에 네. 잘 안 돼요. 예. 근데 2020년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 일본 정부와 도쿄가 재수 끝에 개최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 유치 신청에 나섰을 때 일본의 유치위원회가 쓴 돈이 우리 돈을 1조 원이 넘습니다. 처음에 이 돈을 썼기 때문에 재수할 때는 비용이 2천억 정도로 확 줄어요. 네. 근데요. 개최 비용을 계산할 때 처음에 썼던 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빼버려요. 사실 그 어떤 도시도 처음 유치 신청 때 쓴 돈을 개최 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1조 원이면 꽤 큰 돈인데도. 그렇죠. 이렇게 개최 비용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고 어느 국가가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예. 기준이 달라. 이게 경제학적으로 맞습니까? 아니죠. 이러면 안 되죠. 원래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비용이 달라져 버리면 올림픽이 흑자냐 적자냐 이 계산을 못 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가 바로 88 서울 올림픽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 정부와 스포츠계 그리고 언론과 학계에서는 88 서울 올림픽은 흑자 올림픽이다. 예.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힘줘서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토론에 나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에 약간 의심을 보이거나 의구심을 제기하면 네.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며 반박하십니다. 예. 88 올림픽은 숫자적으로 흑자다라고 네. 해요. 예. 하지만 한양대 스포츠 산업 마케팅 센터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88 서울 올림픽은 9천억 원의 적자를 본 올림픽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야, 88년도에 9천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나마 여기에는 관중으로 동원된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군인, 공무원, 학생들의 동원 비용 등이 다 빠져 있어요. 간접 예. 비용이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냐? 예. 개최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냐에 더불어 그 누구도 올림픽 개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참 한쪽에서는 명백한 흑자다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9천억 원 적자다. 88년에.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원래 이런 걸 비용 그리고 편익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얼마의 비용 써서 얼마를 얻게 되느냐. 네. 근데 원래 우리 쪽에서는 네. 비용은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네. 그 목적을 위해서 투여된 돈이 얼마입니까라는 건 객관적으로 계좌에서 돈이 나간 거니까 네. 다 명명백백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 주셨던 도쿄올림픽도 재수 끝에 됐는데 그 전에 썼던 1조 원이란 돈도 결국은 그 목적으로 나간 거니까 네. 당연히 비용에 포함되어야 네. 되고 그리고 이 개최 때문에 건립된 건지 아닌지도 비교적 명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딱 편익. 도대체 이 관광객이 네. 올림픽 때문에 온 건지 네. 그냥 서울 구경 온 건지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서울에 대한 홍보 효과 네. 이건 또 어떻게 계측해야 되는지 이제 이러는 걸 게다가 어디까지 그런 것도 넣는 들어가죠. 거죠. 국민들의 행복 지수. 그렇죠. 이런 무형에 측정할 수 없는 가치까지 그렇죠.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편익이 문제지 비용은 사실 명쾌한 건데 근데 지금은 비용만 올림픽은 네. 지금 말씀하신 경제학과 좀 네. 다른 경제적 논리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비용도 계산이 안 돼요. 추적이 안 돼요. 참 이 올림픽 어떻게 보면 기분 좋게 그냥 행사 잘하고 축제 잘 즐기면 되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돈이 드니까 계속 근데 논란이 아까 되네요. 일부에서 계속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제목이 올림픽의 경제적 가치인데 올림픽의 불편한 경제적 가치, 숨은 가치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근데 지금 이런 다른 나라 올림픽을 가지고 이 얘기를 우리가 명쾌하게 해놔야 나중에 우리 또 올림픽 개최한다고 할 때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이거 난 반대야 아니면 나 이거 찬성이야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88 왜 올림픽에 88 서울 올림픽에 대한 흑자냐 적자냐도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가? 자, 그럼 마저 얘기 좀 해주세요. 올림픽은 다른 어떤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개념들과 달리 비용도 참 쉽지가 않다 얘기 주셨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노력해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쓴 돈, 네. 출금돼서 빠져나간 돈을 보고 그걸 집계해가지고 비용을 잡잖아요. 예. 근데 이 비용을 공개를 안 해주면 경제학자들은 알 수가 수가 없죠.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왜 그러면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해주고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주냐? 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벤트 블라이버그 교수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개최 도시와 국가 그리고 IOC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비용 공개하는 게. 네. 옥스퍼드 대학팀이 분석한 연구 자료를 보면 올림픽은 1960년 이후에 이전 대회보다 개최 비용이 평균 172% 상승했고 네. 지난 2020 도쿄올림픽의 경우는 집계 기준에 따라서 111%에서 244%까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예. 이것도 너무 폭이 크죠. 그러니까요. 111%에서 244%까지. 이걸 근데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결과예요. 네. 근데 옥스퍼드 대학팀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IOC라든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막 적극적인 반박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안 해요? 반박 안 해요. 가만히 그냥 무시. 아무런 대응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팀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IOC와 개최 도시 둘 다 모두 비용을 추적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용을 추적하면 할수록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네. 그러면 그럴수록 IOC와 개최 도시는 당황할 일만 더 늘어날 뿐이니까. 예. 이게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내린 결론이에요. 이야. 이 때문에 미국 경제학회도 비슷한 논리를 펴니다. 예. 미국 경제학회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요. 올림픽 개최 비용 아무도 몰라요. 이게 미국 경제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아니 그래도 많은 그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올림픽 개최 유치해 보겠습니다 할 때는 뭐 흑자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적자지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자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유정자는 없을 거예요. 없어요. 다 흑자를 볼 거라고 얘기하고 하죠. 네. 그리고 올림픽 개최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숫자와 경제학의 논리라기보다는 약간 제가 볼 때 정치의 영역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네. 목소리 큰 쪽이 이기거든요. 예. 그러면 역대 흑자 올림픽 누구나 다 동의하는 흑자 올림픽은 없는 거예요? 하나 있어요. 오.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흑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올림픽은 많아요. 88 예. 서울 올림픽도 흑자, 평창도 흑자, 뭐 다 우리도 두 개의 올림픽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거든요. 예. 근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흑자 올림픽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84년 LA 올림픽. 아, 그래서 아까 딱 LA 하나요. 올림픽은 네. 좀 더 얘기해야 된다 이거군요. 84년 LA 올림픽이 흑자라는데 이견이 없는 이유는 84년 LA 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예.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에 입각해서 진행된 올림픽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스럽다. 여기는 처음부터 흑자 내겠다고 작정하고 한 거예요. 아. 그 전의 올림픽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이미지 홍보 예. 그리고 국가의 혹은 정권의 선전의 도구 뭐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60년대 도쿄올림픽도 패전 이후에 일본의 부흥을 알리고 싶어서 올림픽을 예. 개최했었고 그리고 30년대 베를린 올림픽 같은 경우는 네. 히틀러의 정권의 우수성을 나치 정권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개최했었잖아요. 예.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위정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 왔는데 LA 올림픽이 좀 특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제학적으로 볼 때 올림픽의 역사는 84년 LA 올림픽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라고 네. 분석할 수 있는데 84년 LA 올림픽 이전의 올림픽은 초창기 몇몇 대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개최 비용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입, 적자를 기록했다. 네. 초창기 대회들은 큰 적자는 안 봤어요. 왜냐? 지금 같은 대규모 대회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으니까. 심지어 100년 전 파리 대회 같은 경우는 파리 만국박람회 옆에서 그냥 부대 행사처럼 열렸던 올림픽이니까 큰 비용이 안 들었어요. 근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860원, 76년에 이야, 1조 원이 원을. 넘는 적자를 봅니다. 예.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적자였어요. 이 사실이 공개되고 나서 IOC와 올림픽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정도로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국가들이 그 전에 올림픽에 관심을 가지다가 우리 올림픽 안 해. 아. 야 1조 원이라고 적자가? 저걸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 예. 불가능하지라고 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몬트리올 올림픽의 이 적자 규모가 공개된 게 네. 지금 IOC와 올림픽 개최 도시들이 비용을 잘 공개 안 하는 원인이 원인이 됐구나.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84년 LA 올림픽 개최지 유치 경쟁을 하잖아요. 예. 지금 뭐 올림픽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제수 3수가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근데 84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할 때 처음에 LA와 이란의 테헤란 두 도시가 경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몬트리올 올림픽에 1조가 넘는 적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란 테헤란이 발을 뺍니다. 아. 그래서 LA 혼자 남았어요. 예. LA도 포기하면 84년 올림픽은 없는 거예요. 그렇네. 심지어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예. 서방 세계가 당시 소련의 그 아프간 침공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잖아요. 예. 근데 84년 올림픽을 개최 도시를 선정을 못해서 못한다? 이러면 IOC가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네요. 올림픽 이 문을 닫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LA가 어찌 그냥 우리 그냥 개최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미국 정부가 이거 굉장히 탐탁치 않아 했다 그래요. 아니 LA 니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래놓고 유치 덜컥 해놓고 지금 연방 정부에 손 벌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탐탁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LA 때 이제 84년 올림픽 개최 때 LA가 그래서 단독 신청, 단독 유치.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이 이제 다음 올림픽이었잖아요. 네. 88년 올림픽 유치 경쟁은 나고야 일본의 나왔죠. 나고야와 서울 딱 두 예. 곳이었어요. 예. 우리는 항상 일본이랑 경쟁해.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고야와 서울이 경쟁했다는 건 서구의 선진국들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
이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문에 정말 분위기 확 바뀌었고 모두가 기피하거나 껄끄러워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84년도가 완벽하게 상업적으로 흑자를 내는 걸 다 보여줬고 88년도도 국가 이미지, 도시 이미지 홍보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줘서 결국 올림픽 다시 되살려난 게 LA랑 한국 서울이네요. 네, 맞아요. LA랑 서울이 올림픽을 다시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황금지대를 열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올림픽이 흑자냐 적자냐를 얘기할 때 네. 국가 이미지 홍보 이 두 가지 들어가면 당연히 흑자고. 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84년도는 도대체 어떻게 흑자를 기록할 만큼 상업성을 띄었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가 처음에 LA가 단독으로 올림픽에 유치 신청해서 유치 개최권을 가져오는 걸 보고 굉장히 걱정도 하고 탐탁지 않아 해서 네. 결국에는 재정 지원을 거부합니다. 지금은 올림픽은 도시에서 개최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붓잖아요. 네. 근데 84년 LA 올림픽은 좀 달랐어요. 국가가 발을 빼요. 네. 니네가 신청했으면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LA는 올림픽은 개최권은 따왔는데 이거 자급자족하게 생긴 거예요. 자급자족으로 이제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 처했는데 이때 등장한 구세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올림픽과 IOC의 역사를 바꾼 인물로 평가되는 피터 유베러스 전 LA 올림픽 조직위원장인데 예. 스포츠 마케팅계에서는 유베러스 매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올림픽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예. 이 유베러스가 등장해서 올림픽의 기존 준비 상황 그리고 개최 방식을 되게 많이 바꾸는데 예. 대표적인 게 새로운 경기장 안 지어. 기존의 경기장 그냥 리모델링 해. 예. 이 올림픽 규격에 맞네 안 맞네. 지금은 IOC가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예. 그 당시는 IOC도 급하잖아요. 그렇죠. 얘네까지 안 강하게 하면 푸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다 넘어가요. 예.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하고 뭐 딴 거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냥 허락 다 해줘요. 그리고 유베러스 같은 경우에 경기장 시설이 부족하다. 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돈을 뭘 조직위원회가 돼. 네. 그럼 누가 돼요? 기업에 그냥 협찬. 명명권 팔자. 예. 네이밍 스폰서를 끌어들입니다. 맥도날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영장 좀 고쳐야 돼요. 그걸 왜 맥도날드에게 얘기해요? 맥도날드 그냥 후원사를 끌어들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유베러스가 하는 게 가장 올림픽 역사에서 돋보였던 장면이 뭐냐면 기존에도 올림픽 스폰서들은 있었어요. 예.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도 오히려 몬트리올 올림픽이 공식 스폰서, 로컬 스폰서를 구분하고 스폰서들의 역할을 세분화한 올림픽이에요. 근데 여긴 적자예요. 근데 유베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폰서들의 역할을 보니까 그냥 물품 공급, 용품 공급에 그치는 정도예요. 네. 이거 그 정도는 안 되겠다. 돈 내세요. 우리가 홍보하게 해드릴게요. 돈 가져오세요. 물품도 주세요. 네. 근데 홍보 플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유베러스가 많은 그 스폰서 기업들, 후원 기업들에게 TV를 활용해 주겠다. TV 노출을 최대한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폰서 기업들이 그래요? 그건 관심 있겠다. 혹하죠. 그렇죠. TV 광고 비용 어차피 CF 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네. 그래요? CF 효과를 능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올림픽 관련해서 홍보하세요. 이벤트 하세요. 올림픽을 이용해서 홍보 활동하세요. 우리가 붐업 시킬 테니까 성화 봉송, 릴레이 봉송 이런 걸 해서 올림픽 분위기를 잡을 테니까 그때 당신네 기업이 다 홍보하세요. 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무 일상적인 네.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획기적인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유베러스가 굉장히 유명한 어록을 하나 남깁니다. 뭔가요?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기장의 규모도 관중석의 숫자도 아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TV 중계 카메라가 몇 대나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정말 기업 입장에서 혹하겠네요. 그리고 기업들에게 홍보 마음껏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올림픽 기간 중에 이런 광고를 합니다. 미국 선수단이 예. 이게 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 모스크바 올림픽 때 미국이 불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방 세계 불참했잖아요. 그리고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칠 때 네. 그때였잖아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미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빅맥 공짜. 음. 그리고 은메달을 따면 예. 프렌치 프라이 공짜. 동메달을 따면 콜라, 음료 무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적자를 봅니다. 홍보를 했겠죠. 미국이 메달을 싹 쓸어 가거든요. 싹 쓸어가서 아 그렇구나. 그걸 미국 전역에서 공짜로 뿌리고 있으니까 회사 망할 뻔했네요. 굉장히 적자를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맥도날드는 이때 LA 올림픽 84년 LA 올림픽 홍보를 계기로 해서 홍보 마케팅을 네. 계기로 해서 버거킹을 비롯한 경쟁사들을 거의 짓눌러 버려요.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1위로 올라갑니다. 야 이거 재밌다. 또 이 올림픽을 통해서 딱 교두보를 만든 회사들 더 있나요? 컨버스. 컨버스요. 컨버스가 올림픽 그 스폰서로 들어가거든요. LA 예. 올림픽 스폰서 운동화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 다 제껴버려요. 오. 그리고 이 후지필름이랑 코닥의 관계도 재밌는데 예. 후지필름이 영원한 2등처럼 보였거든요. 네. 코닥이 그 당시엔 세계 시장 점유율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인 1위니까. 네. 근데 후지필름이 84년 LA 올림픽 공식 스폰서로 들어갑니다. 필름 부분. 공식 스폰서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코닥이 별 신경을 안 써요. 예. 코닥은 사실 그 올림픽 때마다 그냥 그 필름이라든지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이 다 코닥으로 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굳이 돈 내고 저기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후지필름은 돈 내고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죠. 예. 돈 내고 들어갔는데 후지필름이 확 치고 나가네. 아. 그래서 코닥이 당황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으로 치면 엠부시 마케팅을 합니다. 예. 엠부시 마케팅을 하면서 올림픽의 감동을 코닥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올림픽 경기를 치지 않은 전 세계 카메라 기자들에게 코닥 필름을 무료로 주는 행사를 합니다. 카메라도 무료로. 야. 경기장 앞에서 일반 시민들도 행사 이벤트 해가지고 경품으로 카메라 그다음에 필름 공짜로 대박이네. 뿌려요. 그러면서 코닥이 이때 엠부시 마케팅을 하면서 겨우겨우 따라잡거든요. 후지필름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다가 그리고 코닥 같은 경우는 88년 서울올림픽 때는 아예 1,500만 달러를 들고 와서 예. 우리가 공식 스폰서 먼저 할게요. 먼저. 후지필름에게 주지 마세요. 야. 라고 먼저 찾아올 정도가 돼요. 이거 딱 보니까 올림픽 개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는 현격한 기여를 할 것 같은데 네. 대신 가격 오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TV 중계권. TV 중계권 협상도 사실은 유베로스의 탁월한 업적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TV 중계권료를 유베로스가 협상을 해서 큰 폭으로 정말 대폭 상승시키는데 이때 이제 유베로스의 논리는 네. 동서냉전 그리고 서방 세계의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 그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높아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높아진 관심은 뭐다? 곧 높은 광고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TV 방송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예. 미국의 소위 지상파 방송 전국 네트워크들을 경쟁을 붙여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960년 로마 올림픽 당시에 TV 중계권료가 60만 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2억 2,500만 달러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베로스 매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85년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85년에 각종 전 세계에 있는 그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서 예. 컨설팅 회사든 뭐 마케팅 회사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내놓는데 올림픽에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호감도 조사를 합니다. 예. 근데 다 좋게 나와요.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올림픽 스폰서 꼭 끼워주세요. 그렇게 안달이 되겠죠. 나요. 거꾸로. 그렇죠. 기업들이 돈 싸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보니까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LA만 따라해도 돈좀 올림픽 되겠는데? 개최에 필요한 지원 다 마련하겠는데 예.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지원 다 마련하면 이거 뭐 적자 볼 일 없잖아. 근데 88 올림픽 보니까 국가 이미지 홍보에 도움이 되네. 야 이러면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92년 바르셀로나 때 6개의 도시가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딱 올림픽 연대기로 쭉 훑어보니까 네. 진짜 경제적으로 올림픽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지금까지 어떤 흐름 속에서 진화 발전했는지 감이 딱 오는데요. 그렇다면 네. 앞서서 누누이 네. 정확하게 누구도 모른다고 얘기는 주셨지만 재미삼아 네. 파리올림픽 이번 네. 파리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약간 추정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들고 온 게 예. 르몽드 자료입니다. 르몽드. 르몽드 그래도 좀 이게 공신력이 높은 매체잖아요. 아,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또 파리 올림픽 경제 효과 분석한 건 프랑스밖에 없어요. 한번 보시죠. 뭐 다른 나라에서는 잘 분석을 안 네, 해서. 어떤 근데 내용입니까? 르몽드의 뉴스 보도를 보면 이번 파리 올림픽으로 프랑스 내에서 10만 9천 개 일자리 그리고 우리 돈으로 13조 6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거다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2016년 프랑스 스포츠 법률 경제센터가 연구한 결과를 보면 네. 15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4분의 1 혹은 3분의 1이 대부분 관광 산업에서 창출될 거라는 게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앞서 편익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객이 증가한다 파리에. 파리는 원래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인데.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올림픽 아니어도 파리는 방 못 구해.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발디딜 틈 없어. 근 1,000만 명 가까이가 온다고 복잡해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이번 올림픽이 오히려 일반 관광객을 몰아내기 때문에 큰 도움 안 된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리고 10만 9천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는데 이 일자리의 대부분이 건설 관련 혹은 올림픽 행사 관련된 단기 일자리예요. 근데 올림픽 행사 관련 단기 일자리 그리고 건설 관련 일자리는 파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아니죠.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뭐 유럽이니까 실제로 이민자들 혹은 뭐 아니면 뭐 터키나 뭐 이런 곳, 튀르키예나 이런 곳에서 또 해외 노동자들 이런 쪽에서 와서 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9천 개 일자리 창출도 과연 이게 프랑스와 파리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냐라는 논란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많은 경제학자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150만에서 200만 명의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효과다 보니까 당장 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보면 런던 올림픽 유치할 당시만 해도 그리고 개최할 때만 해도 런던 올림픽 대회 조직이 그리고 런던시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는 런던의 관광객 수가 급증할 것이다 이후에 라고 했는데 이후에 증가한 게 없습니다. 와우 하는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도 과연 어떤 효과를 낼지는 좀 장기적인 추적과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엄청난 행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저절로 생기게 되는 내용이었네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